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어, 메르스 사태도 있고, 또, 날씨도 춥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활동하기도 어렵고, 좀 공부하러 오기도 어렵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방역을 잘 하고 있는 편이니까 좀 걱정은 되지만, 손 씻기 잘하고, 그다음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행히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사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위험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심하고 이렇게 잘 지키면서 생활하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현대 소설 부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현대 시 부분, 이렇게 해서 2월 달에는 현대 소설 부분과 현대 시 부분 이 강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대 소설, 현대 시 이 내용을 다룰 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의 중에 올려져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음, 어, 문학사 관련 강의로서 문학사 도표와 관련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사 강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듣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방법이나 아니면 이 내용 부분은 이미 이 부분이 무료로도 올라가 있고 또 우리 강의에도 담겨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1월 달에 이미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듣고, 두 번째는 지난해 시험 문제풀이, 그래서 2020년 대비 문제 2020년에 기출 문제풀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저녁 시간에 특강을 내는 부분이 2주 동안 특강을 했는 부분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난해 문제풀이 속에서 우리가 각 영역별로 우리가 보면 소설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 그 다음에 시 부분에서는 역시 현대시와 그 다음에 고전시가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소설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현대나 고전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가, 시에서는 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영상 강의로 올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들으시면 되겠고, 또 이미 들었던 분들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진행되는 부분은 문학 감상에 해당됩니다. 문학 감상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제가 1월달 강의에서 문학 감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문학 감상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선 물론 문학 감상을 하려면 문학 전반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배경 지식은 문학에서 보자면 배경 지식이라고 할 때 갈래에 해당되는 부분, 문학의 갈래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문학사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배경 지식이라고 할 때 갈래나 혹은 문학사
혹은 작자, 이런 부분, 이 문학사 속에는 그 시대 배경, 현실 배경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작품이 있을 때 그 작품에 대한 이런 배경 지식 부분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 문학을 감상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체적인 감상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작품이 있을 때 이 작품을 두고 첫 번째는 기본 내용 파악 혹은 구성요소 파악, 구성요소를 파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소를 파악한다라고 할 때 작자 외에 우리가 보면 시나 소설에서는 시소설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 등도 이렇게 기본 지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성요소를 파악한다라고 할 때 구성요소 파악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기본 소설의 줄거리와 다양한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부분, 줄거리와 구성요소. 그 다음에 구성요소를 파악했으면 두 번째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있을 때, 이런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있습니다. 작품은 다양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이 구성요소가 지니고 있는 의미나 효과 혹은 기능을 파악하고,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 부분의 장점에 해당됩니다.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장점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한계에 해당되는 것,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 한계 혹은 문제점에 해당되는 것,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작품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다. 어떤 점이, 어떤 구성요소가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점은 한계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러한 점을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나 효과, 기능을 파악하거나 혹은 한계나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그 구성요소가 그 작품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어떤 의미를 지닌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로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구성요소와 작품 전체 주제의 관계, 그래서 이런 구성요소가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주제를 어떻게 부각하는가, 그래서 구성요소 부분, 주제가 있을 때 구성요소와 주제의 관계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작품의 경우에 우리가 보면 뭐냐 하면 구조, 이렇게 감상을 한다라고 할 때 이런 감상의 전제가 되는 것은 작품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물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지만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볼펜을 통해 설명했는데 우리가 볼펜 하면 이 하나이지만 이 볼펜은 나누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보면 심도 있고, 그 다음에 누르는 부분도 있고, 볼펜 대도 있고, 그래서 볼펜에서는 그런 세 가지 부분은 어느 볼펜이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의 기능은 거기에 잉크를 담고 있다가 우리가 글을 쓰면 글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꼭 누르는 부분이 있죠. 누르거나 아니면 앞에 막에는 혹시 이 부분이 다른 데 닿으면 이 부분이 옷에 잉크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눌러서 그것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감추거나 혹은 앞에 뚜껑을 닫아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의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으로서 손으로 잡고 그것을 서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볼펜이라면 어느 것이나 대부분 지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볼펜이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을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 기능은 무엇이다, 심의 기능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스프링이나 나오게 들어가게 하는 것의 기능은 무엇이다 등등 각각의 기능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볼펜을 이룬다는 겁니다. 문학작품도 작품이 전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는 바꿔 말하면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전체이다. 구조.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했는데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잘 짜여진, 즉 형상화된 전체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구성요소로 잘 짜여진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시이거나 소설이거나 이게 바로 문학이다. 구성요소로 잘 짜여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가? 앞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이 문학 감상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게 감상 방법이라면 이런 감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이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뭔가? 시, 소설,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소를 잘 다루고 있는 부분이 시, 소설, 이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은 2월 달에 하는 현대 소설 부분의 경우 소설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을 하나하나 다룹니다. 시의 경우 시의 구성에 필요한 이론을 하나하나 다룹니다. 이걸 통해서 즉 이걸 잘 다루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가? 이러한 부분이 어떤 감상을 우리 스스로 감상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이 감상 능력이라면 이렇게 가는 게 감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다루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감상 능력을 위한 어떤 하나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다. 전제가 되면서 바탕이 되는 부분이다. 이게 감상 능력이라고 할 때 앞에 이게 전제가 되고 바탕이 되어서 시소설 이론이 전제가 되고 바탕이 되어서 뭐가 되는가? 우리가 감상 능력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왜 중요한가? 가장 바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스스로의 감상 능력을 길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상 능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만히 있는데 책을 많이 읽기만 한다고 해서 감상 능력이 길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론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줄 알아야 어떻게든지 적용할 줄 알아야 그 감상 능력이 길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면 문학 감상 방법에서 소설 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감상 부분에서 보면 579쪽 579쪽에 보면 현대소설 및 현대소설 감상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소설 이론을 다룬다라고 할 때 이 이론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면 시소설 이론이고 여기 전제고 바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소설이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부분에 있는 게 소설의 이해 라고 했습니다. 소설의 이해, 소설 일반에 대해서 소설과 관련 지으면 소설에 대한 이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을 이루는 주제, 소설의 주제 부분이 있습니다. 주제는 내용 형식이 결합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에 가깝습니다. 내용에 가까운 부분인데 소설의 이해 부분이 있고 이 주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다시 나누어 보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 형식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내용이라고 할 때 주제도 물론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주제는 또 내용과 형식이 결합되어 주제를 이룬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에 제시했는데 주제와 구성 또 이 구성을 이루는 것이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은 우리가 갈등이라고도 합니다. 갈등에 해당되는 것. 형식이라고 할 때 형식의 경우에는 주로 이 부분이 소설에서는 소설 작품에서 보면 서술자 혹은 화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 형식 부분은 서술자라든지 혹은 화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이 시점이라든지 그래서 문체, 서술자가 어떻게 드러내는가 문체, 그 다음에 시점, 특정한 서술 방식 등등 이런 부분, 서술자가 드러낸 서술 이러한 부분들이
소설에서는 형식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바로 뭐냐 하면 한 작품이 이러한 구성 요소들로 주제를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소설이라고 할 때 소설의 이해라고 하는 소설의 일반론에 해당되는 내용, 소설의 주제라고 했을 때 주제는 위에 내용이기도 하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제의 경우에는 또 내용과 형식이 결합된 것이 주제이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의 요소 중에 바로 구성, 소설의 구성이다 라고 할 때 여기 인물, 사건, 배경은 구성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야기의 의미와 같습니다. 이야기, 사건, 구성의 의미와 같다라고 해서 구성 플롯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게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다. 인물, 사건, 배경. 그 다음에 형식 요소로 서술자와 관련되는 것으로 문체, 시점, 서술. 그래서 이것이 짜여져서 소설을 이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소설 감상을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을 미리 여기에 제시를 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있었고, 그러면 지난해 시험에서 보면 지난해 우리가 시험에 나온 부분을 잠깐 보면 어떤 부분에서 시험에 나왔는가, 현대 소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 지어 볼 때 지난해 현대 소설 부분에서 보면 제가 이미 다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 최명희 신문에 나타난 모더니티 요소 파악하는 것. 그래서 소설 모더니티의 요소를 파악한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은 관련 지어 보면 우리가 갈래, 문학사, 작자 등과 관련되는 부분이면서 실제로 보면 문학사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 모더니즘 혹은 모더니티, 문학사와도 관련이 되고 또 작품 예문 속에서 찾기 부분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사 2번 기입형 2번의 경우에 A형에서 기입형 2번 이렇게 했을 때 모더니티 요소를 찾는 것은 바로 문학사와도 관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이 예문에서 찾기, 문제 유형, 예문에서 찾기.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그 유형을 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문에서 찾기 하면 A 부분에서는 A형에서 기입형 2번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부분에 A 서술형 5번 박완서 엄마의 말뚝에 나타난 트라우마의 특징 및 요소, 트라우마의 특징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의 특징을 파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역시 문학 내용학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면서 트라우마라고 할 때 한이나 혹은 상처, 정신적 상처 등의 의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서 보면 트라우마와 관련되고 한 상처와 관련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역시 한편으로 보면 문학 내용학 부분과 관련이 있으면서 또 작품에서는 사건이라든지 상황, 인물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인물이나 사건 부분에서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의미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형 5번의 경우에 어머니가 겪은 상처, 그리고 그런 상처가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인물이 겪은 부분의 상처 부분과 그 다음에 문학 내용학의 이런 부분과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형 5번에서 엄마의 말뚝 부분을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소설 세 번째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일반적 시점과 다른 특징.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은 B형 기입형 2번이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소설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산문 부분에서 고전 산문의 고전 희곡 부분이 나왔습니다. 희곡 부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제의 특징이나 봉산탈춤이나 매사냥 주제의 특징 혹은 인형극, 마당극의 대사의 특징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소설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도 대사의 특징이다 라고 할 때 희곡이지만 대사의 특징 부분을 하면 문체와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대사의 특징이다, 서술 혹은 대사의 특징이다 할 때 문체와 관련 지을 수 있는데 희곡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운영전과 이생규장전을 내고 운영전에서 김진사의 심리나 상황, 그래서 B형 9번 B형 9번의 경우 서술형에 김진사의 심리 상황을 파악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꿈 관련 모티프 하는 것은 소설 유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생규장전에서 애정전기소설의 특징, 이 부분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B형의 서술형 9번이나 10번 등의 경우에도 대체로 문학사 중에서도 뭐냐면 문학 유파와 관련되는, 유파라든지 하위 갈래와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구성요소라고 할 때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 5번의 경우가 인물 또는 사건의 특징, 9번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파악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적각 모티프의 기능, 적각 모티프 역시 문학사 부분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앞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처럼 감상과 관련지어 작품을 구체적으로, 예문이나 작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인물이나 사건의 특징 혹은 시점의 특징 등을 파악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결합이 되어서 문학사라든지 유파 혹은 문학, 여기 직접 적지는 않았지만 문학 내용학 중에서 우리가 다룬 문학 내용학이 있었지요. 그 중에 앞에서 보았듯이 한의 의미라든지 또는 그 문학사 유파와 관련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 문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에서 보면 어떤 부분은 인물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어떤 부분은 사건과 관련되거나 시점과 관련되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시소설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감상 능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에서 있는 내용들은 항상 이론이면서 이걸 잘 알고 있으면 바로 감상 능력, 우리 스스로 감상 능력을 기른다고 할 때 감상 능력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론이면서도 일부는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설에 대해서 일반 참고서나 고등학생들 참고서에서도 이 내용이 다루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좀 깊이가 없이 단순하게 다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깊이 있게 그 세부 내용이 다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소설의 이해다라고 해서 소설 전반에 해당되는 것, 개념이라든지 소설 전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설이다라고 할 때 소설의 이해 부분이 있고 소설의 개념 부분이 있습니다. 소설의 개념이 있는데, 소설의 개념은 우리가 이전에 문학 부분에서 보면 형상화 구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 이해 부분이 첫 번째 있고 주제가 두 번째 있는 부분인데, 소설 이해 부분에서 작자, 작품, 독자 부분으로 보자면
작자와 작품 그리고 독자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했고, 작자의 경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에서는,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걸 전달하는 사람은 서술자이다. 서술자가 전달하고, 그 다음에 독자의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감동을 얻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혹은 현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상상이나 허구에 의해서, 상상 혹은 허구,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진실을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서 이루어지는데, 소설의 개념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소설은 뭐냐면 현실에서 있을 법한 사실, 현실에서 있다 할 때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다라고 해서 사실에서 이 주제를 찾아내기 때문에 현실에서 있을 법한 부분에서 이 주제를 찾아서 만들어가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사실에서 있을 법하다라고 할 때 현실에 있을 법하다,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할 때 이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소설에서는 개연성, 소설은 현실에 있을 법한 가공의 이야기, 여기서 보면 사실 부분을 바탕으로 상상허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허구성이다 라고 하고, 소설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부분을 꾸며낸 이야기, 여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서사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로서 인생의 진실을 전한다. 이게 인생의 진실성이라고 할 때 주제가 바로 진실성, 이 주제나 여기에 있는 진실성 똑같습니다. 이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꾸며내어서 전하기 때문에 작자가 전하려는 주제 부분이 독자도 작품을 읽음으로 파악을 합니다. 인생의 진실을 전하는 문학인데 이 부분은 뭘로 하는가? 서술자가 산문으로 제시가 돼요. 산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진 문학이기 때문에 예술이다.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하나의 작품으로서, 작품이라고 할 때 작자 작품 하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술성을 지니는 이야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때 생각해 보면, 소설은 진실성을 지니고 있고, 또 한편 사실을 현실에서 있을 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모방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개연성과 함께 반영성 혹은 모방성 같은 말입니다. 현실을 반영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개념이 소설 특징을 다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개념 부분에 있듯이 소설은 현실이라고 할 때 현실을 모방합니다.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이다.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에서 있을 법하다. 있을 법하다는 개연성을 말합니다. 그럴듯하다. 만들어내더라도 현실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있을 법한, 꾸며냈다라고 할 때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이야기 할 때 우리가 이걸 작품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만들어냈다라고 할 때 시와 소설의 개념, 시와 소설의 개념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시의 경우도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다 그랬죠. 여기서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대로가 들어가는 교술은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있고, 사실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영은 반드시 뭐냐?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는 현실 그대로가 아니고 작자가 바꾸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일부 바탕으로 하되 작자가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 현실 반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현실 그대로가 아니고 현실을
현실을 바탕으로 하되 현실의 어떤 요소를 작자가 다르게 바꾼 것이 바로 문학에서의 반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했다. 있을 법한 것을 반영한 그런 꾸며낸 이야기는 서사성으로서 인생의 진실을 전한다 할 때 이런 주제에 해당되는, 원래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제를 독자가 이 진실은 주제와 같습니다. 이 주제를 잘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직접 주제를 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수필과 똑같이 직접 제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문학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과거의 화왕계를 생각을 해보면 화왕계에서 설총이 임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임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재를 올바로 등용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설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 라고 하니까 화왕과 백두홍과 장미, 꽃의 이야기를 통해서, 꽃의 이야기, 그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꽃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주제로는 어진이 이제 훌륭한 인재를 바로 등용해야 한다, 이 말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임금이고 신하에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오 라고 했는데 신하가 바로 여러분이 왕이라고 했을 때 임금은 항상 어진 인재를 등용해야 됩니다. 인재를 잘 등용하는 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죠. 말은 맞는 말인데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총이 어떻게 했느냐, 인재를 잘 등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로 만들 때 왕과 백두홍과 그 다음에 장미를 갖고 와서 이런 주제를 담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듣고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서 인재를 바로 등용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사실에서 있을 법한 주제를 뽑되 주제를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야 한다. 시는 다른 이야기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만들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독자는 뭘 느끼는가? 주제를 알게 되는데 이 주제를 알게 되면서 느끼는 게 감동이라는 겁니다. 왜 감동하는가? 바로 주제를 다른 이야기로 바꿔서 우회적으로 다르게 바꾸어서 전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문학에서 감동이 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바로 전달하면 감동을 못 느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어버이날 전날이어서 학생들에게 부모님에게 효를 행합시다, 부모님에게 효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에게 효를 행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주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직접 전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전하면 그건 수필과 같습니다. 수필과 같아서 주제가 직접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주제를 직접 안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만드는 부분이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청개구리가 살았는데 그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지독하게 안 들었다. 늘 그렇게 반대로만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반대로만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속이 상했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어머니가 산에 묻히고 싶은데 아들이 늘 반대로만 하니까 내가 죽거든 꼭 강에 묻어달라, 강에 묻어달라고 하면 얘가 틀림없이 산에 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는 그런 의도를 갖고 강가에 좀 묻어달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죽고서야 정신을 차려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머니가 내가에 묻어달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어머니 말을 꼭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에 묻어줍니다. 내가에 묻어주고는 그 뒤에 이렇게 비가 올 때마다, 좀 많이 올 때마다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개구리가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구리가 비가 오면 많이 즐겁다고, 많이 실제는 좋아서 우는 것인데 그 개구리가 우는 것과 관련지어서
그 개구리 후회라든지, 즉 효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그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버이날 전날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수필이나 논설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이런 상상이나 허구의 단계를 안 거친, 꾸며내는 단계를 안 거치고 주제를 바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안 거쳐서 주제를 바로 전달하는 게 되고, 소설이다 라고 할 때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주제가 있더라도, 효도를 하자는 주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야기로 만들어서 청개구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걸 전하면 학생들이 그걸 듣고는 주제도 압니다. 아,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부모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 주제도 원래 선생님들을 했던 주제도 아니까 이 주제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실도 알면서 또 바꾸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죠. 이게 바로 감동이라고 할 때 감동 혹은 재미, 즉 더 재미도 있으면서 감동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자라는 것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설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보면 설화부터 이렇게, 설화의 경우에도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했던 이것도 하나의 옛날 전래 이야기이면서 설화이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건면성실하게 삽시다 라고 할 때 그런 이야기는 뭡니까? 건면성실하게 살자.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아주 성실합니다. 건면성실하게 살자. 이런 것은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로 만들었습니까? 그게 바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재주가 있다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것도 직접적으로 재주가 있다고 게을러서는 안 되고 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직접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를 담아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역시 거북이처럼 건면성실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의 원리라고 할 때 이런 소설에서는 이런 원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속에 이야기를 이룰 때, 앞서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야기는 앞에서 제가 이 부분을 구성이라고 했을 때 다르게 이야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구성은 플롯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플롯인데 이야기이다 라고 할 때 이 구성과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와 관련되는 요소가 뭔가, 이야기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에 관련되는 요소가 이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인물, 사건, 배경, 이러한 부분은 이야기와 관련이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시공간에서 어떤 사건을 겪었다. 그 사건이라고 할 때 처음과 끝이 있는 그런 사건을 겪었다 라는 의미로 그게 인물, 사건, 배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자가 전하는데 그 서술자의 경우가 전할 때 서술자가 어떤 문체로 전하는가, 또 서술자가 안에서 나가 되어서 전하는가, 밖에서 제3자가 되어서 전하는가, 그러한 부분이 시점과 관련되고, 서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할 때 여기 서술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또 이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감상한다 라고 할 때 이런 구성요소를 잘 알면, 구성요소를 잘 알고 소설을 감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게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소설의 개념, 소설의 특성이라고 할 때 개념과 특성을 묶어서 이게 문학 원리이면서도 문학이 이루어질 때 개연성이나 무방성은 바로 현실과 관련이 있다. 주제와 진실은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 이야기라고 할 때는 서사성, 상상이나 허구라고 할 때 허구성, 그 다음에 서술자가 산문으로 전하기 때문에 산문성, 전체 작품이 예술이니까 이런 부분이 문학성 혹은 예술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이런 요소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잘 짜여져 있을 때 무엇을 향해서, 이런 요소들과 이런 요소들이 내용의 요소, 형식의 요소들이 잘 짜여 있을 때, 무엇을 향해, 주제를 향해 잘 짜여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뭐라는 겁니까? 형상화된 작품이다. 형상화된 작품. 잘 짜여져 있다. 형상화되었다면 그때 바로 미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책에 실려 있는 작품 다 이렇게 미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화되어 있고 미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런 미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작자가 이렇게 잘 얽어 짜놓았다는 겁니다. 얽어 짜놓았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미적 구조라든지 짜놓은 주제를 미적 구조로 잘 얽어 짜놓았으니까 이걸 역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작자가 이 주제를 짜놓았으니까 구성요소를 파악한다. 그리고 줄거리나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파악해서 이게 어떤 의미나 효과를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 어떤 한계나 문제점도 있다. 구성요소와 주제의 관계는 어떠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감상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작자가 작품을 짓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창작이고 창작의 과정이고 생산의 과정이다. 작자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여러 가지 의도를 담아서 이야기 서술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독자 입장에서 작자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상상이나 흙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상한다. 혹은 수용한다. 라고 했을 때 감상하고 수용하는 것은 독자이다. 그래서 작자의 경우에도 이 작품의 구성 요소를 잘 알고서 작품을 창작하고 어떤 의도를 담습니다. 역으로 독자도 소설 작품을 잘 이해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있는 소설의 개념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특성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소설에서는 이 개념 부분 자체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잘 없습니다. 이 하나하나 요소 부분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하나하나를 떼어서 그 부분을 문제로 내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되겠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바로 사실에 해당되는 부분, 소설에서 사실, 허구, 진실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부분, 이것은 문제로 낼 수 있습니다. 사실, 허구, 진실의 관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그것을 꾸며낸다. 다양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꾸며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가? 진실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사실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종합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실이 종합되어서 드러나는 결과, 그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면 하나의 팩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단편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편적이다. 조각조각으로 단편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이고 종합적이다. 그래서 이건 단편적이라면 이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에서 드러내는 부분이나 어떤 전체를 알려면 진실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단순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이 사실하고 진실의 관계를 보자면 사실 자체는 있었던 일은 맞습니다. 있었던 일은 맞지만 이게 단편이라는 겁니다. 단편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단편적인 부분들이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이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꾸며서 이 단편적인 부분들을 이 단편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꾸미고, 그 다음에 이걸 주인공 사건으로 전체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다, 이런 사건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이걸 전체 하나의 부분으로 만들어서 어떤 내용을 포괄을 해서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게 뭔가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주제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이런 예로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학생을 한 대를 딱 쥐어박습니다. 쥐어박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딱 쥐어박을 때 옆에 있던 승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보고는 내가 쥐어박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 학생을 때린다 라고 해서 최병예는 폭력 강사다, 폭력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폭력 선생이다 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부분의 경우에 그 부분 자체가 하나의 사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있었던 일 그대로를 봤으니까 하나의 사실일 수 있는데, 이게 진실이 되려면 이 앞뒤 내용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때 그 앞부분에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성현이가 본 부분이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을 봤다면 이것이 진실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그 앞뒤의 맥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앞부분에서 여기 앞에 이제 앉아 있는 분이 계속 잠이 오니까 이 학생이 뭐냐면 계속 좀 자고 졸고 이러니까 미안하니까 선생님 저 한 대 쥐어박아 주면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쥐어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듯이 이런 부분에서 먼저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쥐어박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뒤에는 더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그 뒤에 시험에 합격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경우에 보면 이걸 봤을 때 여기만 초점을 맞추면 이걸 보고 폭력 선생이다 라고 한다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뭡니까? 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실은 뭐가 되는가? 폭력 선생이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수업 시간 속에 어떤 교사와 가르치는 사람과 학생의 어떤 상호작용,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더 잘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한 대 쥐어박아 달라고 했고, 그리고 쥐어박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한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에 이 부분에 초점 맞췄을 때 폭력이다 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사실과 진실의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여러 사실들, 앞에 있던 이런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진 그 결론이 바로 뭔가?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얻어진 결론 부분이고, 여기는 단편적인 하나의 사실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는 요즘 너무 이제 뭐냐면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든지 글을 올릴 수 있고 누구든지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우리가 하나의 사건들에 대해서 보자면, 항상 우리가 보면 어떤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나오면 그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A와 B가 있다라고 할 때 A의 어떤 주장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에 따라서 막 B를 욕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뒤에 보면 B가 또 다른 주장을 하면 또 아니네 라고 해서 또 이렇게 A를 한다든지, 또 A가 하면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가장 조장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언론들입니다. 언론이 가장 문제입니다. 언론이 선정적이다라고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깊이 있게 취재를 해서 A와 B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언론이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언론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언론이나 기자들은 뭐가 같은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검증을 잘 안 거칩니다. 물론 모든 기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에서 저는 그 책임이 언론에 있고 그런 언론을 악용하는 검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 부분에서 특히 정치적이거나 이런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있듯이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지. 이건 정치적인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개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사실과 진실의 관계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또 특정한 사람의 입장이나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어느 부분에 휩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나중에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원종건이라는 그 사람의 경우에도 서로가 막 주장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의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끝에 가봐야 그게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부분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검찰들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경우에 그 부분도 제가 어저께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워낙 그 부분에 언론들에서 정부에서 그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출발점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검찰들이 수사해서 경찰들이 고래고기를 압수해 놨는데 그걸 검찰들이 돌려줘 버리고 경찰들이 거기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런 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보도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은 우리가 신뢰성,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 부분의 입장을 바로 이렇게 전해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어떤 사람을 바보로 몰아가거나 완전히 문제아로 몰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억울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런 방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사실, 허구, 진실의 관계에서 특히 사실과 진실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 팩트만으로는 그게 있었던 일은 되지만 그 부분 전체를 그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하거나 전체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앞뒤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게 바로 진실이고 주제이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생활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했고 소설에서는 사실이 무엇이고 허구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이다.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진실은 늘 주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병신과 머저리라는 그런 작품이 있다라고 할 때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사실은 현실에 직접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60년대 혼란한 사회 속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한국전쟁 직접 피해를 겪은 사람도 있었고 또 전쟁 편성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내용이고 이걸 통해 형과 아우라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창조해냅니다. 그런 인물들이 이런 이야기를 겪게 하고 그걸 통해 두 형제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 그 아픔의 근원과 그 극복 과정을 드러낸다. 이게 주제입니다. 또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실과 허구, 진실의 관계인데 소설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뒤로 넘어가면 소설의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앞에 설명했는 부분이고 작품에서 보면 585쪽 거기에 보면 584, 585쪽에 순환 이대가 있습니다. 순환 이대를 바탕으로 뭐가 있는가? 사실과 허구와 진실의 내용, 사실, 허구, 진실이라고 할 때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이대의 경우에도 사실에 해당되는 게 뭔가? 한국 전쟁으로 그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또 일제징용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작자가 만도와 진수라는 인물을 만들고 그 인물들이 겪는 사건을 만들고 그 배경 속에서 사건을 만들어서 제시합니다. 그걸 통해서 작자가 드러내는 게 뭔가? 그 진실이 뭔가? 라고 하면 전쟁 후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할 전망,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지만 힘을 모아 극복하자. 이게 바로 이 작품이 전하는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은 순환인데 그걸 힘을 모아 극복하자 라는 부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순환이들은 다 읽어봤죠? 순환이들 읽어보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일제징용으로 아들은 한국전쟁으로 둘 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팔이 없고 그 다음에 아들은 한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면서 아버지가 들고 있던 고등어는 아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그렇게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 극복하자라는 부분을 잘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실, 허구, 진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런 부분 자체도 시험에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 앞에 병신과 머저리에도 있었고 이 부분에도 있었고 이걸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번의 기본 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교수 학습할 때 기본 갈래의 특징 가와 나 부분이 있습니다. 가는 매잡이, 나는 방망이 깍둑 노인인데 요건 기본 갈래 특징에서 보면 우리가 1주차, 2주차 강의에서 갈래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갈래를 다루었는데 그때 있는 부분인데 수필과 소설의 갈래 특징이 되겠습니다. 수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야기 자체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이고 주제를 직접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제시 방식에서 수필은 주제 직접 제시가 되고 소설에서는 그 부분에서 우회적으로 제시한다. 이야기 성격에서 소설은 허구, 꾸며낸 이야기이다. 수필은 직접 겪었다. 서술자가 있고 없다 라고 할 때 나의 경우 겪은 일을 그대로 제시했지만 가는 서술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서술자의 유무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 읽을 때 우리가 수필을 읽는다라고 할 때 수필은 소설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다 읽어봐야 합니다. 근데 수필을 읽을 때는 수필을 읽는다 하면 거기에 뭔지는 잘 모르지만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수필집을 읽을 때 교훈이 담겨 있다.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경리라는 소설가가 소설도 많이 썼습니다. 박경리라는 소설가가 수필집도 썼습니다. 내가 박경리라는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거나 교훈을 얻으려면 소설을 읽습니까? 수필을 읽습니까? 수필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필은 바로 그런 특징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을 바탕으로 하시면 좋겠고 소설의 주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 파악하는 방법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주제의 개념이나 파악 방법은 다시 설명하고 작품 자체에서 보면 3번을 먼저 보십시오. 3번을 보면 소설 구성 요소와 주제의 관련성 소설 구성 요소와 주제의 관련성 그 부분이 589쪽에 있죠. 그러니까 한 작품의 경우 제가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 주제라고 했을 때 주제는 그 자체가 내용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주제의 구성 즉 인물 사건 배경들이 잘 짜여져서 주제를 이룬다. 그 다음에 서술자와 문체 시점 서술들이 잘 짜여져서 주제를 이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작품은
이 모든 요소들이 잘 짜여져서 주제를 이루는 겁니다. 잘 짜여져서 주제를 이루니까 역으로 구성이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구성은 어떻게 주제를 잘 드러내는가? 인물은 어떻게 주제를 잘 드러내는가? 사건은 어떻게 주제를 잘 드러내는가? 배경은 어떻게 주제를 잘 드러내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구성 요소들이 있다라고 할 때 줄거리와 구성 요소가 있고,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떤 의미, 효과,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들이 뭐냐? 주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그 작품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잘 짜여져 있는 게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하면 소설 감상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구성 요소와 주제, 어떤 구성 요소든지 만약에 주제를 제대로 못 드러내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운수 좋은 날 부분을 통해서 인물과 주제, 사건과 주제, 배경과 주제 모든 구성 요소들이 주제를 잘 드러낸다. 이렇게 잘 짜여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한 작품으로 형상화가 잘 되어 있다. 형상화가 잘 된 작품은 구성 요소들이 주제로 잘 집중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인물과 주제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요소만 바꿔버려도 내용이 어색해집니다. 예를 들면 김첨지가 하청민이었는데 김첨지가 부자다. 인물이 김첨지는 부자다. 예를 들면 그 시대에 인력거가 아니고 그 시대에 마음대로 이렇게 차라든지 이런 걸 혼자 끌고 다니는 그런 부자다. 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뭔가 안 맞습니다. 이 하청민의 빈공한 삶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품이 전지적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지적 시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점 부분에서 그 전지적 시점 아니고 1인칭 주인공이다. 혹은 3인칭 관찰자이다. 이렇게 하면 김첨지 내면의 불안이나 김첨지의 상황을 잘 못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점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사건 부분에서 좋은 일들이 생기다가 끝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걸 반의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좋은 일이 생겨서 아내가 알아 누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서 집에 가서 그걸 먹고 아내가 나았다 라고 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가 하면 가난한 삶 속의 작은 행복이라고 주제가 바뀝니다. 사건이 달라지면 그 주제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순환이대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화합하지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고등어 들고 외나무 다리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자식은 아래에 내려가서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물로 첨벙첨벙 건너갔다. 이렇게 되면 대를 이은 순환과 뭐가 됩니까? 부자 간의 갈등, 주제가 이렇게 끝납니다. 순환과 극복 의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야기, 사건이 달라지면 주제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작자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뭘 하나를 바꿔버리면 이것이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그래 잘 짜여져 있다라는 것은 이 구성요소 다 모여서 주제를 잘 드러내는데 이 중에 하나 요소라도 인물이든 사건이든 배경이든 뭔가 어색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짜여져 있는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소설의 주제 부분 3번 부분이 주제와 구성요소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이게 바로 뭔가 우리가 감상을 한다라고 할 때 여기는 전체를 다루었지만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내면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떼어내면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시소설 이론에 익숙해지고 이걸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내 스스로의 감상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1번, 2번 주제의 개념이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여기 2번의 경우에도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주제를 파악한다 할 때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전 단계가 뭔가, 거기에 있는 내용이 먼저 작품이 지어진 사회문화적 배경, 어떤 내용, 하위 분류, 작자, 이걸 고려하면서 주제를 파악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할 때 그 아래 속에 보면 주제가 직접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주제가 직접 제시되는 경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자가 주제 파악을 할 때 작자가 세부적으로 보자면 2번 항목이 먼저 있습니다. 작자가 작품의 주제 제시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고전 소설 부분 또는 현대 소설 중에 좀 형상화가 덜 된 작품은 이런 주제가 직접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부분에 가서 제시된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근데 대부분의 작품은 주제를 파악한다라고 할 때 위에 있는 것처럼 소설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사건, 이야기 혹은 사건의 전개, 이야기 전개, 사건 전개가 다 바꾸면 갈등의 전개입니다. 그 갈등 구조라고 할 때 이야기 전개, 사건 전개 같은 말입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 갈등의 구조. 소설에서는 그래서 사건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왜? 이러한 사건이니까 이 주제이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죠. 이 사건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주제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주제를 잘 드러낸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원문대로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실한 삶을 드러내는데, 예를 들면 그 토끼가 게으르지 않고 가서 이겨버렸다. 빨리 가서 이겨버리고 거북이는 뭡니까? 천천히 해서 져버렸다.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재능의 차이를 드러낸다든지 노력해도 안 된다, 거북이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정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낸다 할 때 줄거리나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니까 이런 주제가 드러난다 라고 할 때 그러한 부분이 바로 1번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방금 설명했고, 인물의 대화라든지 특별한 행위, 대화 부분을 통해 제시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구성을 통해서, 또 작자가 특별한 문체나 배경에 따라서 상징적인 사물을 통해서, 물론 이런 부분 다를 통해서 주제를 잘 드러내는데 이것 외에 이게 가장 중심이 되겠고, 이런 부분 외에 대화라든지 특별한 상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는 잠시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이 부분도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앞에서 감상 방법이다 라고 할 때 주제를 파악한다, 배경지식, 갈래, 문학사, 유파 이런 부분을 알고 작자를 알고, 그 다음 시소설 이론 이것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구성요소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고, 의미와 효과 파악하고 한계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고, 이 주제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역시 이 주제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주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할 내용이 있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질문 없습니까?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